월 500만 원. 당신이라면 이 돈을 받고 매일 밤 누군가의 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72세 대기업 회장.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매일 밤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규정엔 없는 특별 서비스. 그녀는 간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손길과 시선은 의료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회장의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울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실 전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72세, 이름은 강도윤. 국내 굴지의 건설 유통 그룹을 이끄는 실질적인 수장. 사람들은 나를 재계의 황제라 불렀다. 하지만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내 삶의 속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이 필요했다. 그 결과 나는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병원으로 들어왔다. 병원은 철저히 VIP 병동 안에서만 내 움직임을 관리했고 외부에는 내 이름조차 발설하지 않았다. 간병인도, 식사도, 치료 일정도 모두 최고 수준이었지만 밤이 되면 유난히 긴 공허함이 몰려왔다. 하얀 벽과 멀쩡히 정돈된 병실이 차갑게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입원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병원 원장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그 표정은 무언가를 은밀하게 꺼내놓을 때의 그것이었다. 회장님,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특별 케어를 원하십니까?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다. 특별 케어라니?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면 회장님만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를 배정해드립니다. 주간뿐 아니라 밤 시간에도 회장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요. 돌봄의 범위는 회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넓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손가락으로 오를 그리며 입술을 움직였다. 월 500만 원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닌 사람이었다. 다만 지금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원장은 마치 준비라도 했다는 듯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방에는 한나라는 분이 배정될 겁니다. 그 이름은 유난히 부드럽게 내 귀에 박혔다. 그날 밤 문이 열리고 하얀 간호복에 단정한 머리를 한 한나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부터 내 재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날 밤, 그녀는 하얀 간호복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 병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회장님,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떨리는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머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불을 가만히 정리하더니 내 옆에 의자에 앉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샴푸 향이 흘러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내 손목에 맥을 짚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듯 어깨와 팔을 눌렀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녀의 손길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머물렀다. 엄지손가락이 근육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가볍게 그러나 깊이 눌렀다 놓았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늘 따뜻한 차를 먼저 건네며 컵을 내 손에 꼭 쥐어주는 순간 그 체온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처음에는 목과 어깨 위주로 단순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다. 손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이전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머물렀다. 처음에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 듯 손바닥 전체가 묵직하게 눌렀다 놓였다. 그 부드러운 압박이 마치 한 겹 한 겹 벗겨내듯 내 몸속 깊은 곳에 쌓인 긴장과 피로를
서서히 끌어올려 흩뜨려 놓았다. 손끝은 결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했고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맥박이 뛰는 자리를 스쳤다. 그 순간 내 숨이 조금 길어졌다가 미묘하게 끊기는 것을 나 자신도 느꼈다. 그녀의 호흡도 나와 맞춰 조금씩 느려지고 손바닥의 온기가 이불 속까지 번져왔다. 마치 한 번의 압박이 온몸으로 파동처럼 퍼져나가 심장까지 울리는 듯했다. 그 부드러운 리듬에 맞춰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귀끝에선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가 내 귓속을 간지렸다. 치료와 위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뒤섞인 시간이었다. 그 부드러운 압박과 느린 호흡이 이상하게도 밤마다 기다려졌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치료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회장님, 오늘은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그녀는 평소보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와 침대의 옆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레 내 손을 감쌌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피부를 타고 팔로 그리고 가슴 속으로 천천히 번져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췄다. 외로운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마치 오래 묵힌 이야기를 들킨 사람처럼 흔들렸다. 밤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달빛이 병실 한가운데를 스쳤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손등을 쓰다듬던 그녀의 손길이 점점 더 오래 머물렀고 그 부드러운 압박은 차갑게 식어있던 내 가슴을 조용히 데우기 시작했다. 간호복의 얇은 천은 달빛에 물든 듯 살짝 번들거리는 살결을 드러냈다. 그 부드러운 천이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주름졌다가 마치 숨결을 고르듯 다시 매끈하게 펴졌다. 그녀가 조금 더 앞으로 기울자 은은한 샴푸 향과 하루의 온기가 내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내 호흡이 자연스레 느려졌고 그녀의 숨소리는 내 들숨과 날숨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병실 한쪽에서 흘러나오던 시계 초침 소리마저 점점 멀게 느껴졌다. 지금 이 작은 공간 안에는 환자와 간호조무사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단지 서로의 체온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낯선 긴장감만이 남았다. 그녀의 손끝이 내 몸을 천천히 훑어 내려오다 멈추었고 그 멈춤마저도 달빛 아래선 오래도록 이어지는 대화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3달이 흘렀다. 처음엔 단순한 특별 케어로 시작된 시간이었지만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하루의 맥박은 달라졌다. 밤마다 반복되던 손길은 이제 익숙하게 내 손가락 사이로 가슴 위로 그리고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자리로 다가왔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가볍게 등을 쓸어내렸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나는 근육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치료보다 더 긴 하루의 목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은 내 무릎 위에 베고 누운 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온기가 무릎을 타고 전해져 올라오자 나는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천천히 넘겼다. 그 순간 병실 안공기는 더 이상 환자와 간호조무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3달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함께했다. 서로의 숨소리가 뒤섞이고 작은 웃음과 낮은 신음이 교차하며 시간은 새벽까지 번져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보다 몸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 방 앞에서 울고 있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마치 결심을 토해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사실 전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월 500만 원, 그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달 동안 쌓인 기억이
한 번에 눈앞을 스쳐갔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부터는 돈 말고 내 마음으로 같이 있자. 그 순간 그녀의 어깨 위로 긴장이 사라지고 작은 울음이 흘렀다. 그 울음소리마저 이제는 나만이 품을 수 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퇴원 날 아침, 나는 재활 씨를 마지막으로 둘러본 뒤 병원 원장을 조용히 불렀다. 한나 씨 계약 오늘로 끝내주세요. 원장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 다음 내가 내민 서류를 보고는 놀란 듯 숨을 삼켰다. 그 문서에는 그룹 의료복지재단 이사라는 직함과 연봉 1억 2천만 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계약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후 퇴원 수속을 마친 나는 그녀를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하얀 코트를 입은 한나가 내 앞에 서자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새 아파트 열쇠가 놓여 있었다. 이건 내 옆방 새집 열쇠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내 곁에서 살 수 있게. 그녀는 한동안 열쇠를 바라보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차올라 내 두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아니 도윤 씨. 이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떨렸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마치 오래 간직한 비밀을 꺼내듯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게 할게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불현듯 크게 뛰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약속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선언처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한나의 체온이 그리고 그 뱃속의 작은 생명이 확실히 내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퇴원 후 한나는 내가 마련해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집은 내 집과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둔 마치 문만 열면 바로 서로를 부를 수 있는 거리였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는 한나가 직접 내려준 따뜻한 커피 향이 스며들었다. 창문 너머로 마주치는 순간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그날 병원에서 했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끔은 내 회장실로 전화를 걸어 점심 드셨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다정하게 묻는 그녀.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몸속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는 생명이었다. 손바닥보다 작은 초음파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얘가 오늘은 손을 흔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울컥함을 느꼈다. 3달 뒤 한나는 내 손을 꼭 잡고 분만실로 향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약속했죠? 우리 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퍼진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쌓아온 수천억의 재산보다 이 작은 존재와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값지고 강력한 나의 전부라는 것을. 그날 밤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달을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이 두 사람을 위해 쓰겠다.